왕망의 찬탈. 황룡 원년 선제가 미양궁에서 죽자 27세의 태자 서기 즉위하니 원제다. 그는 선제 황후 왕씨를 황태호로 높여 받들었다. 원제의 어머니 허황후는 곽씨에게 독살되었다. 선제는 그 후 곽광의 딸을 황후로 맞이했으나 곽씨 일족이 주살될 때 곽황후도 배출되었다. 그 후 선제는 후계자 문제를 애워싼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후궁들한테서 자식을 낳지 않고 후덕한 여자를 골라 황후로 삼았는데 이 여자가 왕씨이다. 원제는 유교를 좋아하고 병약하였다. 유교는 무거제 때부터 국교로 제정되었으나 그 뿌리가 내리기 시작한 것은 원제 제위 26년 동안이다. 원제의 아버지 선제가 걱정한 대로 원제는 이상주의자였다. 유가 출신의 인물을 많이 등용하여 유교 이념에 따랐다. 그러나 원제 이상주의는 아랑곳 없이 현실 세계는 흉년이 들었다. 원제는 경령 원년 5월에 죽었다. 이해 정월에는 흉노의 호한야 선우가 두 번째 내조하였다. 이 해의 연호를 경령으로 고치고 호한야 선우에게 한나라 액정 왕장을 시집 보내어 그의 아내로 삼게 하였다. 이 왕장의 별호가 소군인데 별호인 왕소군으로 더 알려져 있다. 선우의 아내가 되어 정든 고국을 떠나 흉노 땅으로 가야 했던 왕소군의 사연은 동정의 눈물을 자아내게 하였다. 왕소군은 화공에게 뇌물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흉노로 가게 된 것이다. 그러나 원제는 왕소군의 자태에 놀랐다. 일단 결정된 일을 돌이킬 수가 없었다. 뜻밖의 절세의 미녀를 맡게 된 선우는 기뻐했다. 이 사실은 원제의 귀에까지 들어가 후궁의 화상을 그렸던 화공은 처형되었다. 원제의 황후 원씨는 왕씨였다. 그의 친정인 왕씨가 외척으로서 권력을 장악하게 된 것은 원후의 힘이었다. 원후의 이름은 정군으로 원제가 죽고 원후가 낳은 아들 유호가 성제로서 26년간 재위하였다. 성제는 처음에는 명군으로 소질이 있었으나 중간에 여자에 빠져 평판이 좋지 않았다. 원후의 조카인 왕망은 성제 말년에 대사마가 되었다. 성제 다음은 애제, 평제가 있었는데 모두 단명하였다. 애제는 20세에 즉위하여 26세에 죽고 평제는 9세에 즉위하여 24세에 죽었다. 이러한 단명은 외척 세력의 강화를 부채질했다. 외척 왕가의 권세를 한 손에 쥔 사람은 왕망이었다. 애제 시대에는 애제의 생모인 정씨와 조모인 부태우가 건재하여 외척인 왕씨의 권세는 약화되었다. 주색에 빠졌던 성제에게는 아들이 없어 원제의 측실인 부씨의 소생의 정도왕 유강의 아들 유흔이 즉위하여 애제가 되었다. 그러나 애제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왕씨의 불우했던 시대는 6년에 불과했다. 애제가 죽자 원후는 왕망을 불러 대책을 논의한 끝에 고제인 중산왕을 맞아 황제로 세우니 이가 평제다. 원후는 이 어린 황제를 대신하여 조정에 나오고 왕망이 대사마로서 정사를 담당하였다. 중산왕에게는 그의 생모 위씨가 있었는데 왕망은 그녀를 중산국에 억류시켜 장안에 오지 못하게 했다. 왕망의 장남 왕후가 이 일을 간하다가 왕망의 노여움을 사 자살을 명령받았다. 이보다 앞서 왕망의 차남인 왕획이 노예 한 사람을 죽인 사건이 있었다. 당시 법령으로는 노예를 죽인 사람은 처벌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왕망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그 사건을 다루지 않았다. 그러나 왕망은 그 아들을 꾸짖고 자해토록 하여 정당한 죗값을 받게 하였다.
왕망이 자신의 장남을 자살시킨 그 해에 평제의 생모 위씨도 음모를 꾸몄다는 이유로 주살하였다. 이 해에 또 왕망의 딸이 왕으로 책봉되는 납치의 의식이 있었고 다음에 그녀는 왕후가 되었다. 왕망의 딸이 왕후가 되자 그의 권력은 비대해졌다. 그러나 왕망은 신임 관료들이 흔히 저지르는 거만한 행동을 보이지 않고 겸손한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가장 문제였던 토지의 겸병과 노예의 축척 문제에 대해서도 민심을 수렴하는 조치를 취했다. 어느 때 태우는 왕망의 공적을 평가하여 그에게 28,000호를 내리려 하자 왕망은 사양하고 받지 않았다. 또 천재지변이 극심했던 어느 해에는 왕망이 자진하여 100만 전의 돈과 토지 3,000을 희사하여 제민을 구하겠다고 자원하였다. 왕망의 소문은 점점 퍼져 그의 미덕을 칭송하는 자들이 많았다. 평제 원시 2년에는 황지국에서 물소를 바쳐왔다. 황지국은 월남 남쪽에 있던 나라였다. 중국에서는 예로부터 성천자가 출현하는 징조로 진귀한 짐승이 나타났다는 전설이 있다. 장안으로부터 3만열이나 되는 먼 나라에서 진귀한 짐승이 헌상된 것은 상스러운 일이었다. 같은 해에 황룡이 강에 나타났다는 소문도 있었다. 이것은 왕망이 조작한 것이었다. 왕망은 황지국의 왕에게 비싼 선물을 보내고 그로 하여금 물소를 바치게 한 것이다. 그렇게 하여 이들 상스러운 조짐들이 자신의 출현을 예고하는 것처럼 꾸몄다. 원시 5년 평제가 14세 나이로 급사하였는데 사실은 왕망이 독살한 것이다. 평제가 자신의 생모가 왕망에게 죽은 것을 원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왕망에게는 안한공의 칭호가 내려졌다. 한왕조를 편안하게 한 왕망의 공을 표창한다는 것이다. 한나라 창업 이래 생전에 공에 칭호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리고 마침내는 제형의 칭호까지 더해졌다. 얼마 후 안한공은 가황제라 칭하였고 사람들에게는 섭황제라 부르도록 하였다. 평제의 후계자로는 황족 가운데 나이가 어린 2살의 자영이 옹립되고 연호를 거섭이라 하였다. 이렇게 되면 왕망이 황제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거섭 3년 왕망은 안한공의 얼굴을 집어던지고 망한공의 본성을 드러내어 황제의 위에 올랐다. 이 해의 12월 1일을 시건국 원년 1월 1일로 하고 국호를 신이라 했다. 황제가 된 왕망은 사람을 시켜 태후로부터 황제의 옥새를 받아오도록 하였다. 태후는 80세였다. 그는 자기 일족인 왕씨가 유씨의 천하를 찬탈하는 것을 반대했으나 사태가 여기에 이르자 옥새를 내동댕이 치는 바람에 옥새가 새겨진 용의 머리 부분이 망가졌다. 그녀는 한나라의 여성으로서 일생을 바쳤으며 204년간 이어오던 전하는 종지부를 찍었다. 왕망의 제도개혁 실패와 패망. 시건국 원년으로부터 시작된 왕망의 시는 왕망이 죽음으로써 멸망하기까지 15년간 계속되었다. 왕망은 전한 후기에 부패한 전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고식적 수습 방법으로는 안 된다 보고 제도 자체의 개혁을 제창했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 생활을 바탕으로 한 개혁이 아니었다. 관직의 명칭만 봐도 30 구경 27대부 81 원사의 주나라 제도를 따랐고 지명까지 바꿨다. 노예 문제도 토지 문제에 못지않게 심각하였다. 왕망은 노예 매매를 금지시킬 것을 공포했으나 원래 노예 문제는 주로 지주가 무제한으로 토지를 소유함으로써 야기된 문제였기 때문에
토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노예 매매를 금할 수 없었다. 그 밖에 왕망은 제도를 개혁하는 가운데 가혹한 형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범법자가 늘어나 관노와 관비로 전락하는 자가 많았다. 왕망은 상공업, 부정거래와 물가 조작 인상, 고리대금 등에 대해서도 개혁을 했으나 그 결과가 빗나갔다. 화폐제도는 15년 동안 무려 5번 개혁되었는데 그때마다 화폐 가치가 떨어져 물가가 상승하는 바람에 영세상공업자들이 파산했다. 이처럼 위기가 수습 불가능 상태에 이르렀는데도 조정에서는 새로 징병을 실시하여 흉노와 서역에 대해 전쟁했다. 거기다 매년 자연재해가 일어나 굶주려 죽는 자가 10중 8명이었다. 결국 왕망의 개혁 정치는 실패하여 이미 통치를 계속할 수 없었다. 왕망의 한왕조 찬탈에는 저항이 없었던 게 아니다. 안중후, 유승, 엄향후, 유신, 동군태수, 책의 등이 군사를 일으켰으나 진압되었다. 왕망의 한왕조 찬탈은 무력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 대사마에서 안한공, 재형, 가왕제 등으로 계단을 밟듯이 행해졌기 때문에 찬탈을 눈치챌 때에는 왕망이 옥좌에 앉은 후였다. 각지에서 왕망 정권에 반대하는 봉기군이 일어난 것은 왕망의 실정이 표면화되면서였다. 전한 왕조 후기에 부패한 정치로 생활고에 시달리던 백성들은 왕망이 조작한 상서로운 조짐과 정치적 제스처에 넘어가 성천자가 나타난 것처럼 왕망의 정치를 기대했으나 기대가 무너졌다. 전국에서 봉기가 난리빠자 각 지방의 호족과 지주도 다투어 무장을 하였다. 이들은 자체 방위를 위하여 성을 쌓거나 일부 지주들은 봉기군과 연합했다. 이들 중 남영 출신 호족으로 한왕조의 핏줄을 이은 유연, 유수 형제들이 거느린 부대가 강력하였다. 그 밖에 지방 군벌로는 농서의 외호, 촉의 공손술이 있었다. 잡다한 세력들이 왕망 타도를 외치고 일어나 혹은 연합하고 공격하는 혼전을 벌였다. 왕망은 이들 봉기군에 의해 장안을 포위당해 죽음을 당했다. 성천자로 천하에 군림하려던 그의 꿈은 15년 만에 박살나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최후의 승리자는 호족 집단의 지도자로 한왕조의 일원인 유수였다. 이자가 후한왕조의 창시자인 광무제이다. 광무제 유수가 한왕조의 일원이라 하지만 황제의 계통과는 소원한 사이였다. 그의 시조인 장사왕 유발은 경제의 아들이다. 경제의 아들이니까 무제와는 형제간이 된다. 무제를 제외한 13인의 황자가 제후왕이 되었는데 그 가운데 장사국은 가장 가난한 나라였다. 가장 총애를 받지 못했던 여성이 낳은 유발이 장사왕이 된 것이다. 장사왕의 어머니 당희는 원래 정의의 시녀였다. 정의는 노왕 여, 장도왕 비 등을 낳고 경제로부터 총애를 받는 여인이었다. 어느 날 밤 경제가 정의의 조서로 들렀는데 정의는 생리기간이었기 때문에 시녀인 당희가 대역으로 경제를 모셨고 장사왕 유발을 낳았다. 이 장사왕 계통에서 멸망한 한 왕조를 부흥시킨 광무제 유수가 태어난 것이다. 후한의 창업, 곤양의 대전. 후한을 창시한 광무왕제 유수의 자는 문숙이고 장사의 정왕 유발의 후손이다. 전한의 경제가 유발을 낳고 유발은 융릉후, 유매를 낳았다. 유매 때로부터 대대로 용릉후의 자리를 이어오다가 3대째에 이르러
용릉은 저습지대이므로 살기 불편하니 영지를 다른 곳으로 주십시오라고 황제에게 청원하였던 바 이것이 받아들여져 남양의 백수향으로 전봉되었다. 이곳을 용릉이라 부르고 용릉 후 일족들이 이주하여 살았다. 유매의 막내 아들 유회가 회를 낳고 회는 남돈 현령 흠을 낳았는데 흠이 남돈에서 유수를 낳았다. 유수가 태어날 무렵 한 줄기의 뼘잎에서 9가닥 이삭이 패는 길조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름을 수라 지었다. 상스러운 조짐이 나타난 가운데 태어난 유수의 인상은 유난히 높은 코에 이마 중앙의 뼈가 해 모양으로 두드룩하여 귀인해상으로 말하는 용존 일각의 인상이었다. 채소공이 유수의 집 앞을 지나다 유수를 보고 천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소공은 도참을 연구하는 자였다. 마침 한자리에 있던 손님이 말했다. 그렇다면 국사공 유수를 말씀하시는 것이군요. 하고 물었다. 이를 지켜보던 유수가 말했다. 손님께서는 왜 내가 천자가 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말합니까? 유수는 소년 시절 벼슬을 한다면 집금모 장가를 든다면 음여화라고 말했다. 집금호란 황제의 신변 경호와 수도의 치안을 담당하는 책임자로 위엄있고 화려한 옷차림을 갖추고 있었고 많은 기마 부대를 거느렸다. 음여화는 당시 남양군 신야현의 호조 금씨의 딸로 절세 미녀였다. 후에 광무제 유수는 그의 소원대로 절세의 미녀 음여화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고 그 지위는 직금호의 자리를 뛰어넘은 황제였다. 기원 17년 신씨 평림군이 일어나자 남양 지방에서도 군사를 일으켜야 한다는 의논이 있었다. 하남성 완현 출신 이통은 유수와 상의하여 군사를 일으켰다. 유수의 형 유연의 자는 백승이다. 원래 성질이 과격한 그는 대의 명분을 내세워 한왕조 부흥을 외치며 재산을 던져 천하의 영웅 호걸과 사귀기 좋아했다. 사태가 이르자 평소 친교가 있던 식객들을 사방에 보내어 군사를 모집하고 유연 자신도 용릉의 자제들에게 관리하게 했다. 그러나 그들은 도망쳤다. 백승의 부하로 들어가면 그의 과격한 성질 때문에 전투에서 패하면 죽을 것이다. 그러나 유수가 붉은 장군의 옷차림과 관을 쓰고 돌아다니자 유수와 같은 인물이 싸움터에 나가려 하다니 하면서 안심하였다. 유연은 다시 사람들을 보내 각 지방에 주둔하던 제장들을 설득하자 신시, 평림, 하강 등 여러 군단이 모여들어 그 수가 수만에 이르렀다. 제장들은 한왕조의 혈통을 이은 유씨를 천자로 세워 백성들의 여망에 부응하자고 했다. 남양 출신 오족들과 하강병의 장수 왕상은 유연을 추대하려 했으나 신시 평림군의 장수들은 유연의 결단력을 두려워한 나머지 유현을 세워 경시장군이라 칭하고 유연을 대사도 유수를 장군으로 삼았다. 이보다 앞서 이들 경시제의 반란군과는 별도로 여무라는 과부가 자식의 원수를 갚기 위해 모은 집단을 정미군이라 하여 번숭의 지휘 아래 동쪽에서 반란을 일으켜 왕망군과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유현이 장군으로 추대된 곳은 육수가에서였다. 유현을 황제로 오르게 해야 한다는 논의가 일자 유현은 말했다. 남양 지방과 동쪽의 정미군이 위험을 떨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황제를 세운다면 정미군도 황제를 세울 겁니다. 그렇게 되면 왕망을 멸망시키기 전에 내전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차라리 왕이라 칭하는 게 좋습니다. 이곳 남양으로부터 북상하여 곤양을 평정한 다음 낙양을
평정하고 다시 서쪽으로 나아가 장안을 함락시킨 후에라야 중원의 주인이 되는 것이니 지금 단계에서 황제를 일컫는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식은 출신의 간부 장항이 칼을 빼들고 지기식의 강행을 고집하였기 때문에 유현이 경시제로서 황제의 위에 올랐다. 유현이 황제 위에 오르고 군신들의 조회를 받게 되자 어쩔 줄을 모른 경시제는 나는 아무것도 모르오 하며 식은땀을 흘리며 손을 흔들 뿐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왕망은 경시제 군의 복상을 막기 위해 대군을 출동시켰다. 종사령관에는 왕읍이 임명되었다. 왕망의 사촌 동생이고 동원된 군대는 100만이었다. 왕망은 이 군대를 호와 오위병이라 일컫는 한편 병법 도사들도 출동시켰다. 왕망군은 행군하면서 엄청난 보급 물자와 보물, 특수한 기구 등을 내보이며 백성들에게 왕망 정권도 만만치 않다는 생각을 가지게 했다. 종사령관 왕읍이 낙양에 이르렀을 때 그의 병력은 42만이었다. 그들은 거인 거무패에게 진지를 지키는 장교로 임명하고 맹수를 없애워 사기를 돋구는 한편 호왈 100만이라 칭하니 벌럭이는 깃발은 천리에 이어졌다. 경시제의 제장들은 왕망군의 우세함에 놀라 곤양성으로 도망쳤다. 병법 63가의 도사들을 총동원하여 종군하게 한 것은 작전 미숙이었다. 병법엔 여러 유파가 있는데 왕망은 그 우열을 가리지 않고 전부를 총동원하였다. 실제 전투가 벌어졌을 때 63파의 도사들이 자기의 병법을 관철시키려고 각자의 의견을 가지고 입씨름을 벌일 것이니 어찌 응용할 수 있겠는가. 5할 100만이라고 했지만 실제 병력은 40만이었으며 군량의 보급도 엉망이었다. 이들 왕읍이 거느린 대군은 우선 곤양성에 육박해 왔다. 곤양성은 유수가 지키고 있었다. 유수는 왕봉에게 8천의 군사를 거느려 곤양성을 지키게 하고 자기는 원군을 모집하기 위해 13명의 말탕 군사만 거느리고 남문으로 빠져나왔다. 유수가 3,000명의 원군을 거느리고 나타나 기습을 감행하여 대승을 거두었다. 왕망의 40만 대군이 유수에게 대피한 것은 왕망군의 작전 미숙이었다. 왕망군에는 63파나 되는 병법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의견이 달랐다. 총사령관 왕읍의 주장대로 곤양성을 공격하기로 했으나 공격 방법에 있어서도 의논이 많았다. 곤양의 싸움은 천하의 대세를 가름하는 운명의 일전이었다. 양다리를 걸치고 천하 형세를 관망하던 사람들은 왕망의 대군이 종이 호랑이임을 알게 되었다. 곤양의 싸움을 계기로 각지에서는 왕망 정부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그러나 경시제 군 쪽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다. 경시제가 유연을 죽인 것이다. 유수는 형의 죽음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있었다. 경시제 유현도 곤양 싸움에서 수운을 세운 유수에 대해서는 트집 잡을 수가 없었다. 오히려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유수를 8호 장군에 임명하고 무신 후에 봉했다. 이때 장안의 황제 왕망은 정신착란에 빠져 침식을 제대로 못하고 병세를 읽다가 피곤하면 안석에 기댈 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최발이 나가서 진언하였다. 과거에는 나라에 재앙이 있으면 하늘을 우러러 곡을 하여 구원을 빌었다 합니다. 배와께서도 군신을 거느리고 남교에 납시어 앙천대곡하시어 구원을 빌어보십시오. 왕망은 최발의 말을 받아들여 곡할자를 선발하게 하였다. 이색적인 통곡 경연 대회가 벌어졌다. 경시제는 왕광으로 하여금 낙양을 공략토록 하고
장안 방면의 공략은 신도건 이송에게 맡겼다. 이들이 진격하는 동안 가담해 오는 자가 잇따라 우광, 등렵 등이 합류하였다. 이들은 그 지방 출신으로 지리에 밝았다. 맨 먼저 왕궁에 간 것은 등엽의 부하 왕헌이었다. 선평문을 깨고 들어가 궁에 불을 질렀다. 왕망은 불을 피하여 선실로 들어가 두 병을 끌어안고 앉으며 하늘이 나에게 덕을 내리셨으니 한나라 군대가 감히 나를 어쩌겠느냐 하고 소리쳤다. 이 두 병을 안고 있으면 100만 대군도 그 앞에 엎드린다는 효능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허사였다. 왕헌이 신평문으로 들어간 것은 9일 무신일이고 왕망의 신하들이 왕망을 부축하여 연못 가운데 있는 점대로 옮긴 것은 경술일 이른 아침이라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 왕망은 3일 동안 궁중에서 버텼다는 말이다. 경술 저녁 무렵에야 왕헌의 군대가 점대에 올라 왕망의 머리를 베었다. 왕망의 머리는 경시제가 있는 완성으로 보내져 저작거리에 효수되었다. 오광에서 최후를 마친 황후의 몸뚱이는 5갈래로 갈라진 데 불과했지만 왕망의 몸뚱이는 수천 갈래로 갈라졌다. 왕망을 죽인 것은 도라는 사람이고 목을 자른 사람은 공빈쥐였다. 왕헌은 자칭 한해 대장군이라 일컫고 궁중에서 빼앗은 옷을 제멋대로 입고 궁중의 거마도 사용함은 물론 그의 수레에는 황제 깃발을 달고 다녔다. 왕헌의 이 같은 행동을 본 그의 부하들은 이것을 당연한 일로 착각하고 집단 약탈을 하게 되었고 공의 미녀도 차지했다. 얼마 후 경시제로부터 장안 공략을 명령받고 파견되었던 신도건 이송이 장안에 입성했다. 그들은 왕헌을 체포하여 목을 베었다. 그는 왕망의 전국 옥새를 제멋대로 사용했고 궁녀를 약탈했고 천자의 수레와 깃발을 사용했으니 대역 부도라는 죄목이었다. 장안의 입성과 때를 같이 하여 낙양도 함락되었다. 낙양을 공략한 것은 경시군의 간부 왕광이었고 낙양을 수비하던 정부군의 책임자는 태사 왕광이었다. 왕광이 왕광을 죽인 것이다. 경시제의 유호는 일단 낙양으로 들어갔다가 곧바로 장안으로 달려갔다. 황제로서 상속받을 유산이 장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경시제 유연이 장안에 이르러 장락궁에서 군신들의 조회를 받게 되었다. 경시제가 전전에 오르자 관리들이 차례로 뜰 가운데 버려서니 숙연하였다. 경시제는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자리만 뜯고 있을 뿐 쳐다보지 못하였다. 장안에 들어온 경시제의 정치는 제멋대로였다. 경시제는 우대 삼아 조맹의 딸을 부인으로 맞아 총애한 나머지 일체 정사를 조맹에게 위임하였다. 조맹은 방종한 인물이었다. 충직한 신하가 조맹의 비위 사실을 호소하자 경시제는 목을 빼게 하였다. 권좌에 오르거나 그 주위에 앉게 되면 일종의 부패 심리가 작용하는 모양이다. 권좌에 오르기까지의 긴장 상태가 길수록 그 반동작용은 더욱 커지는 것일까. 경시제를 황제로 옹립한 신시평임계의 무리도 변질되어 가고 있었다. 이 무렵 유수는 경시제로부터 하북 평정의 임무를 명령받았다. 경시제는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 낙양에서 장안에 들어왔으나 유수는 경시제와 반대로 군대를 거느리고 동북쪽으로 떠났다. 동북지방에 난립해 있는 군벌들을 경시제에게 귀순시키기 위해서이다. 경시제 정권의 중심으로부터 이탈한 것은 행운이었다. 경시제 입장에서는 유수가 거북스러운 존재였을 것이다. 유수의 입장에서도 경시제 정권 안에 있으면 의혹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런 자리에서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은 독자적 세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왕랑과의 싸움. 당시 하북에서는 한단 출신 왕랑이 하북에서 요동에 이르는 지역을 지배하는 정권을 수립하고 있었다. 왕랑이란 어떤 인물인가? 그는 일개 복술가였다. 그는 자신의 인망을 높이기 위해 자칭 전원시대 성제의 아들 자열하고 칭하였다. 자기 어머니가 성제 때의 가수였는데 성제의 총애를 받아 왕랑을 낳았다는 것이다. 당시 미천한 신분인 그의 모친은 왕후 조씨가 왕랑을 해칠까 두려워 다른 사람의 자식이라 속였기 때문에 자신이 살아날 수 있었다고 사칭하였다. 경시제로부터 하북평정 명령을 받은 유수는 하북에 진군하여 9년을 지날 때마다 죄수들을 석방하고 왕망의 법령을 해제하고 한나라 때의 제도를 회복하였다. 9년의 백성들이 기뻐하며 장병들을 맞아 주었다. 남향 출신 등우라는 사람이 말재측을 쥐고 유수를 따라 업에 이르렀다. 귀공께서 나를 따라온 것은 혹시 나를 섬기어 벗을 얻고자 함입니까? 등우는 고개를 저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명공의 위엄과 덕이 만민에게 미치게 되는 날 소생도 견마의 공을 세워 그 이름을 청사에 남기고자 할 뿐입니다. 제왕의 사업은 막중합니다. 지금 경시제는 범용한 인물일 뿐 제왕의 업을 이루지 못합니다. 명공이야말로 천하 영웅들을 설득해 내 편으로 끌어들이고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만민의 생명을 구제하는 주인공이 되신다면 천하를 평정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유수는 기뻐하며 등우를 참모로 삼았다. 필부도 한평생 살아가려면 여러 어려움이 있기 마련인데 왕조를 창립하는 제업에 어려움이 어찌 없겠는가. 광무제 유수도 왕랑군에게 쫓겨 위기를 맞는다. 유수가 계성을 공략하자 계성 백성들은 유수를 배반하고 왕랑 측에 가담했다. 위험을 느낀 유수는 성에서 탈출하여 남쪽으로 달렸다. 무르정에 이르러 한숨 돌리는데 풍이가 뜨끈뜨끈한 팥죽을 쏘아 바쳤다. 계속 달려가 요양현에 이르렀을 때는 먹을 것이란 없었다. 이 유수 일행이 하곡양에 이르렀을 때였다. 왕랑의 추격병이 육박합니다. 유수의 군대는 당황하여 두려움을 감추지 못하고 호타하를 향해 달렸다. 척후병이 돌아와 보고했다. 호타하의 얼음이 얼지 않아 배가 없이는 건널 수 없습니다. 진퇴유곡이었다. 유수는 왕패를 불렀다. 다시 한번 호타하에 가서 확인해 보고 오라. 왕패는 얼음이 얼지 않았다고 사실대로 보고하면 군 전체에 사기가 떨어질 것을 염려했다. 얼음이 얼어 건널 수 있습니다라고 보고하였다. 유수의 군대가 호타하에 이르러 보니 천우신조였는지 호타하는 결빙되어 있었다. 유수의 군대는 도강을 거의 완료하고 미처 건너지 못하고 5, 6기만이 건너지 못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얼음이 풀려버렸다. 유수의 군대는 계속 도망쳐 남궁까지 이르렀다. 이곳에서 폭풍우를 만나 길가의 빈집에 들어가 비를 피하는데 풍이는 섭을 가져오고 등우는 섭에 불을 붙였다. 유수는 아궁이에 불을 쬐며 젖은 옷을 말렸다. 풍이는 또 보리밥을 지어 유수에게 올렸다. 유수의 도망 행진은 계속되었다. 이들 일행이 하박성에 이르렀을 때 길을 잃었다. 흰옷 입은 노인이 나타나 손가락 한 곳을 가리키며 말했다. 실망하지 마오. 신도 태소 임광이 당신들을 위해 성을 지키고 있으니 신도 땅으로 가시오. 이곳에서 80리밖에 안 되는 거리오. 유수는 신도로 향했다. 이때 기주 유수 일대는 왕랑에게 항복하였으나 신도 태소 임광과 화용 태소 비용만이 항복하지 않고 있었다. 유수의 군대가 오자 임광은 기뻐하였다. 비용 또한 이들과 합류하였다. 용기를 얻은 유수는 이곳을 발판으로 가까운 현읍에서 군대를 모집하여 정병 4천을 모았다.
유수는 인근 9년에 경문을 보내고 한단을 공격하여 전세를 만회하자 왕랑에게 항복했던 장수들이 다시 유수에게 돌아왔다. 유수는 다시 군사를 이끌고 광하성을 점령하였다. 유수는 지도를 등호에게 보이며 말했다. 천하의 9년이 이렇듯 넓은데 이제 겨우 한 고을을 얻은 데 불과하니 언제 이 넓은 천지를 얻는단 말이오. 지금 천하는 남마처럼 어지러워 어진 임금이 나타나길 바라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어진 임금이 나라를 일으키는 데는 오로지 덕의 있고 없음에 달린 것이지 땅의 크고 작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인덕을 베푸소서. 경시 2년 24년 5월 마침내 한단을 함락시키고 도망치는 왕랑을 추격하여 목을 베었다. 곤양대전으로부터 1년 만에 유수는 다시 큰 공을 세운 것이다. 유수는 한단에서 왕랑과 지방 오족들 사이에 오간 수천 통의 비밀 문서를 입수하였으나 이 문서를 제장들이 보는 앞에서 불살라 버렸다. 왕랑과 내통하는 자들은 이것으로서 안심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안의 경시자는 왕랑을 평정한 유수의 공적을 치하하여 사자를 보내어 소왕에 봉한다고 하고 군대를 해산하고 장안으로 돌아오라 했다. 경감이 유수에게 진언하였다. 장안의 경시자는 천하만민을 편히 할 수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경시자의 곁을 떠나 사회를 평정하고 천하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 장군의 사업입니다. 아북이 아직 평정되지 않았다는 구실을 내세워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게 상책입니다. 유수는 경감의 말에 따라 자립하기로 하고 아직 평정되지 않은 하북의 반란 집단들을 토벌하기로 하였다. 그러니 하북이 아직 평정되지 않았다는 구실은 터무니없는 구실이 아니고 아직도 10여 개의 반란 집단들이 남아있는데 그 중에서도 동마군이 가장 강했다. 유수는 동마군을 포양에서 대파하고 항복을 받았다. 이럴 즈음 정미군이 서쪽 장안을 공략할 것이라는 정보가 들어왔다. 이들 정미군이 장안을 공략하며 다시 관중까지 넘볼 것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등우를 전장군에 임명하여 휘하 정병 3만을 주어 관중에 들어가 그곳을 지키게 하고 유수는 친히 군대를 이끌고 연조를 공략하여 반란 집단을 평정하였다. 소왕 유수가 왜군하여 중산부에 이르자 제장들이 천자의 칭호를 올렸으나 소왕은 이를 거절하였다. 그 후 기주 남평극에 이르렀을 때 제장들이 또 천자가 될 것을 요구하였다. 또 거절하자 경순이 간했다. 우리들이 가족과 친척과 고향을 버리고 대왕을 따라 싸움터에서 몸바쳐 싸우는 것은 대왕의 천하통일의 대사업을 도와 발용부봉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대왕께서 기회를 물리치고 제장들의 의사를 꺾는다면 장수들은 실망하여 각자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풍이 진언하였다. 제장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천자의 위에 나가심이 옳을 겁니다. 그래도 유수는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때마침 유생 강화라는 사람이 관중으로부터 적복부를 받들고 왔는데 거기에는 유수가 군사를 일으켜 무도한 도적들을 물리치고 마침내 천명을 받아 천자가 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 제장들은 이 도참서를 들어 다시 천자에 오를 것을 간청하였다. 유수는 마침내 호남에서 즉위식을 올리고 연호를 건무로 고쳤다. 기원 25년 6월이고 이가 후원의 시조 광무 황제이다. 광무 황제는 그 후에 낙양을 수도로 정하였다. 광무제의 넷째, 광무제는 낙양을 수도로 정하고 건무 2년 고조묘를 세움으로써 자기가 한왕조 부흥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광무제의 정책은 전원의 제도를 계승한 것이었으나 약간은 달랐다. 우선 수도가 장안에서 낙양으로 옮겨졌다. 낙양을 수도로 정한 것은 장안이 정미군에 의해 초토화되어 거처할 곳이 없었기 때문만이 아니었다. 남양 출신의 광무제에게는 낙양이 보다
친숙하게 느껴졌기 때문이고 광무제의 창업을 도운 개국 원훈들도 남양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전한 후기의 정치적 혼란에 이어 왕망 정권의 무질서와 부패로 인하여 야기된 전란 속에서도 목숨을 부지하여 살아남은 백성들은 기아에 허덕였다. 이 이상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짜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거둬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씨를 뿌려야 한다. 이런 방침 아래 백성들의 살 길을 열어주었다. 광무제는 전한 문제 때 실시했던 3분의 1세 제도를 부활시켜 세금을 가볍게 하고 군사제도도 소수 정예화 원칙에 따라 장병수를 감원했다. 광무제의 새 왕조는 혼란 상태를 정상으로 회복시킨다는 일련의 정책을 펴므로써 백성들은 휴식을 취하며 생업에 열중하게 되었다. 전하 통일과 후한 왕조 창업에는 많은 공신과 장군의 노고가 있었다. 광무제 유수는 이들 개국 공신들에게 높은 지위를 줄 경우 나중에 권력을 위협하게 된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었다. 그는 항고조 유방이 토사구팽한 것을 버리고 공신들을 회유하는 정책으로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 하였다. 이런 정책 아래 공신 365인과 외척 45인에게 각각 서열에 해당하는 토지와 시급을 하사하고 후한상을 내렸다. 그리고 각각 봉지로 들어가 영화를 누리도록 하고 다시는 조정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광무제의 이 같은 정책이 주요하여 후한 초기에 지배 계급 사이에는 내부 혼란이 없었고 전국도 안정되었다. 이런 정책은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하면서 공신들의 희생을 예비하는 훌륭한 정책이었다. 대외 정책에 있어서도 역대 제왕들이 취해오던 무력 위주의 정책을 지향했고 중앙과 국내의 실정에 입각하여 자신의 강대화를 꾀하는 회유책을 썼다. 이에 따라 후한 왕조의 경제는 급속히 발전하고 정치적 안정을 이룩하였다. 전하를 평정하고 질서가 회복되기 시작하자 광무제는 그리던 고향 남양에 거동하여 잔치를 벌였다. 조강지처는 내칠 수 없다. 광무제는 뇌물받은 죄를 용서하지 않았다. 일찍이 대사도 구양흡이 뇌물받은 죄로 하옥되었다. 소문을 들은 수천 명의 제자들이 공문에 몰려와 구명운동을 벌였으나 광무제는 용서하지 않았다. 광무제가 아끼는 신하 가운데는 송홍을 비롯하여 신중한 인물들이 많았다. 광무제의 누이에 호양공주라는 미망인이 있었는데 그녀는 송홍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광무제는 이 같은 누이의 심정을 알아차리고 송홍에게 이야기할 기회를 찾았다. 송홍이 입궐하여 광무제를 알려나자 광무제는 호양공주를 병풍 뒤에 숨겨놓고 송홍의 의사를 떠보았다. 사람이 부자가 되면 친구를 바꾸려 하고 귀하게 되면 아내를 바꾸려 한다는 속담이 있는데 인정이란 이런 것인가? 송홍은 말했다. 소신의 생각으로는 가난할 때 사귄 친구는 잊어서는 안 되고 조강지초는 버리면 안 됩니다. 빈천지교는 불가망이요 조강지처는 불하당이라는 말이다. 광무제는 절조가 있는 인사를 우대하였다. 처사 엄광은 어렸을 때 광무제와 중마고우였다. 광무제가 즉위하자 엄광은 성명을 바꾸고 자신을 숨겼다. 광무제는 엄광의 현명함을 사모하여 그를 찾았다. 얼마 후 제나라에서 보고가 왔다. 초상화와 비슷한 남자가 양의 갓 옷을 입은 채 연못에서 낚시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내 친구 염광이다. 이에 수레와 패백을 갖추어 사신을 보내 불러오게 하였다. 엄광은 사신이 세 차례나 왕복한 후에야 초빙에 응했다.
광무제는 엄광이 올라왔다는 말을 듣고 엄광이 머물고 있는 객관으로 갔다. 엄광의 태도는 놀라웠다. 광무제가 왔다는 말을 듣고도 누운 채 일어나지 않았다. 이 사람 엄광이 나를 도와주지 않을 텐가. 엄광이 눈을 뜨고 광무제를 노려보았다. 자네는 옛날 요임금 때 소부가 귀를 씻었다는 고사를 모르는가. 선비에게는 굽힐 줄 모르는 뜻이 있다네. 나를 귀찮게 하지 말게. 아, 이 사람 엄광이 내가 끝내 자네의 고집을 꺾지 못하다니 하고 돌아갔다. 며칠 후 다시 엄광을 만나 옛 친구들의 이야기를 나누며 나란히 누워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이때 엄광은 슬그머니 그의 다리를 광무제 배 위에 올려놓았다. 다음날 아침 태사가 아뢰었다. 어젯밤 천상을 관찰하옵던 바 객성이 어좌를 가까이 범에 썼는데 옥체 무양하십니까? 광무제가 웃으며 말했다. 별일 없었소. 내 친구 엄광과 잤을 뿐이오. 광무제는 엄광을 간이 대보에 제조하였으나 엄광은 뜻을 굽히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 농사를 지었다. 광무제는 천하가 아직 완전히 평정되기 전부터 문덕의 정치를 구상했다. 황제에 오르자 그는 제일 먼저 대학을 창건하고 고전을 강론하여 이를 본받고 문란해진 예의와 음악을 정리했다. 그의 만년에는 명당, 영대 등을 지었다. 이로 말미암아 예학제도 전장이 정비되어 우세에 자랑할 만한 문물에 꽃이 피었다. 광무제는 아침 일찍부터 조정에 나가 정사를 살피고 해가 기울 무렵에야 물러나왔다. 이후부터는 다시 삼공, 구경, 오중장, 랑장 등 문무중신들을 모아 국가 통치의 대도를 강론하고 자정 무렵이 되어 침소에 들었다. 황태자가 간했다. 배와께서는 우왕과 탕왕처럼 높은 덕은 갖추고 계시나 황제와 노자의 양생의 도를 잇고 계십니다. 마음을 편하게 하시고 노시는 게 어떻습니까? 광무제가 말했다.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즐거운 일이니 필요하지 않다. 광무제는 중원 2년 63세에 영면하였다. 그는 뼈와 살을 깎는 노력으로 천하를 평정하고 천하를 다스렸다. 28세에 군사를 일으켜 31세에 황제의 위에 올랐고 연호는 건무, 중원 등 2회에 걸쳐 개원하였다. 황태자가 이어 즉위하니 이가 효명 황제이다. 음황후와 곽황후, 효명 황제의 아명은 양이고 어머니는 음씨이다. 광무제가 소년 시절에 벼슬을 한다면 집금모, 장가를 든다면 음여화라고 말했듯이 효명 황제의 어머니 음씨가 음여화이다. 광무제는 음여화와 결혼한 다음에 왕랑의 세력을 분쇄하기 위해 하북의 호족 진정왕 유왕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정치적 조건으로 유양의 처조카 곽성통과 결혼하였다. 그 후 제장들의 권유에 의해 황제의 위에 오르는 광무제는 일단 황후를 세워야 할 입장에 놓였다. 그런데 황후는 음여화가 아니고 곽성통이었다. 원서에 의하면 광무제는 음여화를 황후로 세우려 하였으나 그녀가 사양하였고 그녀가 사양한 까닭은 이때 이미 곽성통에게는 강이라는 황자가 태어났기 때문이다. 음여화가 황자를 낳은 것은 그로부터 2년 후이고 이름을 양이라 했다. 양이 태어나던 해에 광무제는 팽총이라는 반란 집단을 토벌하기 위해 하북성 석가장시의 남쪽 원시현까지 출정하였는데 이때 음여화를 동반하였다. 그로부터 곽황후는 사랑을 빼앗긴 것을 원망하여 황후로서의 품위를 잃는 행동이 많았고 이로 인하여 건무 17년에는 곽황후를 패하고 음여화가 황후의 자리에 올랐다. 이 해가 바로 광무제가 그의 고향인 남양에 거동하여 일가 친척을 모아 잔치를 벌일 때였다. 광무제의 그런 거동에는 황후의 폐림 문제와 관련하여
고향의 일가 친척들에게 양해를 구하기 위했음이 아닌가 생각한다. 광무제도 황후 폐립 문제로 양심의 가책을 받아 이번에 황후 폐립은 부득이한 일로 축하할 일이 아니니 경하하지 말라는 내용의 조서를 내렸다. 곽황후가 낳은 둘째 아들 유보를 오익공에서 중산왕으로 승진시키는 등 곽황후의 상처를 무마하는 데 신경을 썼다. 황후의 폐립 문제에 뒤따르는 것은 황태자 폐립 문제다. 2년 후 곽황후가 낳은 황태자 유강은 황태자 자리에서 사퇴했다. 황태자가 사퇴하였으니 음여화가 낳은 유양이 새로 황태자에 세워지고 이름도 장으로 고쳐졌다. 이대 황제 명제의 황후는 마원의 딸 마황후였다. 곽성통 음여화는 초대 황제 광무제의 황후로서 이름이 전해지고 있으나 마황후의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다. 이 같은 사실은 마황후가 정치적 야망이 없는 소극적 여성인 탓이다. 그 한 가지 예로 효명왕제 영평 3년에 후한왕조의 창업에 공을 세운 원훈공신 28명의 조상을 남궁의 운대에 걸어 그들의 공적을 기념하기로 하였다. 서열을 보면 첫째 등우, 그 다음이 마성, 오한 순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서열에 올라야 할 마원만은 황후의 아버지라는 이유로 제외되었다. 마황후는 자신의 일족이 높은 관직에 오르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다. 효명 왕제는 마음이 좀스러워 사람들의 이목이 잘 미치지 않는 비밀을 적발하여 폭로하기를 좋아하였다. 어느 때 상서랑 약승이라는 환관이 황제의 심기를 상하게 했다. 효명 황제는 곤장으로 약송의 몸뚱이를 찔러댔다. 고통에 견디지 못한 약송이 도망쳐 마루 밑으로 들어가 숨자 황제는 나오라고 소리 질렀다. 약송은 숨은 채 천자는 먹먹해야 하고 제후는 황황해야 한다고 들은 적이 있사오나 황제께서 친히 상서랑 따위 관리에게 손짓한다는 것은 안 됩니다 하는 것이었다. 효명 황제는 이 말을 듣고 약송을 용서하였다. 효명 황제는 제위 18년 48세에 죽고 태자 환희 즉위하니 이자가 효장 황제이다. 외척 도시의 흥망. 전하는 외척 왕망에게 멸망되었기 때문에 후한이 외척에 대해 신경을 세우는 건 당연한 일이다. 외척이 권세를 떨치기 시작한 것은 3대 효장 황제가 죽고 화제가 어린 나이로 즉위한 때부터이다. 두태우는 화제의 생모는 아니었지만 효장 황제의 정처이니 화제의 모친으로서 어린 화제 대신 정치의 일선에 나섰다. 두태우의 아버지 두우는 건국의 원훈, 두융의 손자였는데 죄를 짓고 옥사하는 등 두씨 가문은 순탄하지 않았다. 두운의 아버지 두목은 두융의 장남이었는데 이 사람 역시 문제가 있었다. 그는 그 지방의 호족으로서 자기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인근 호족과 인척 관계를 맺었다. 유간이라는 지방도 자신의 세력권에 넣기 위하여 유간 후 유우에게 자기 딸을 시집 보내려 했으나 유우에게는 정처가 있었다. 두목은 음태우가 유우에게 조서를 내려 정처와 이혼하도록 명하는 것처럼 조작하여 이혼을 강요하였다. 유우의 정처는 분함을 못 이겨 두목의 처사를 조정에 상서하였다. 상서를 본 효명 황제는 노하여 두목을 위시하여 두씨 일족을 관직 삭탈하고 70세의 고령인 원훈 공신 두융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낙양에서 추방했다. 두씨 일족에 대한 경고였다. 두목 등 그들 일족들이 낙양을 떠나 그들의 고향인 성서 지방을 향해 함곡간 부근까지 이르렀을 때 낙양으로 돌아와도 좋다는 조서가 내려졌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 안 했다. 효명 황제는 은밀히 알자 한우에게 명하여 두씨 집을 감시하게 했다. 알자 한우는 두씨의 집을 감시하여 그들의 행동을 살피고
두목 부자가 조정을 원망하는 일 등을 보고하였다. 효명 황제는 두목 등을 고향으로 추방하기로 했다. 다만 두목의 아들 두후는 동해왕의 사위라는 점을 고려하여 낙양에 살게 했다. 얼마 후 두목은 뇌물을 받은 죄로 체포되어 옥사하고 그의 아들 두훈도 낙양에서 체포되어 옥사했다. 이렇게 죽은 두훈의 딸이 황태후가 되어 권력을 장악하게 된 것이다.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옥중에서 잃은 그녀는 권력이 뭔가를 느껴본 여인인지라 권력에 대한 집착이 강했다. 그렇지만 효장 황제 제위 중에는 외척은 근신하라는 정책에 얽매여 권력을 휘두를 수 없었다. 그러나 효장 황제가 죽자 해방되었다. 10살밖에 안 되는 어린 황제 화제를 대신해 두태우는 조정에 나와 정사를 보았다. 두태우의 오빠 두원은 시중으로서 기밀을 장악하고 두원의 동생 두독은 호분 중량자, 그의 동생 경은 중상시가 되었다. 두원이 권좌에 오르자 맨 먼저 한 일은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고발한 알자 한우에 대한 복수였다. 이때 한우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한우의 아들을 목베어 그 목을 아버지 무덤에 바쳐 제사 지냈다. 한우의 아들은 아버지가 한 일에 관련이 없었으나 그렇게 된 것이다. 두원은 한우의 아들을 목뺀 점으로도 알 수 있듯 권력에 대한 집념이 강했다. 효장 황제의 초상 때 도향후 유창이 조문차 낙양에 온 일이 있다. 유창은 광무 황제의 형 유연의 증손이니 조문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 유창은 좀 불량한 인물이었는데 두태우의 귀염을 받게 되어 이따금 두태우의 부름을 받게 되었다. 이 같은 사실을 안 두원은 질투의 불길이 타올랐다. 노이 두태우의 힘을 빌어 천하의 권력을 휘두르려 하는데 엉뚱하게 경쟁자가 나타난 것이다. 두원은 자객을 보내 유창을 죽이고 그 죄를 유창의 동생 유강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으나 탈로 났다. 두태우는 노하여 두원을 유배시켰다. 그러나 두원은 흉노를 토벌하여 공을 세워 속죄하겠다고 했다. 이때가 효장 황제가 죽은 해로 서역에서는 반초가 활약하고 있었다. 당시 조정에서는 중신들이 흉노 토벌을 반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두태우는 중신들의 의견은 듣지 않고 두원을 거기 장군에 임명하여 원정을 허락했다. 유창을 죽인 일로 화가 나긴 했으나 남매간이니 어찌할 수 없었다. 서역에서 활약하고 있는 반초의 형 방고는 이때 두원의 원정군에 가담하였다. 방고는 한서를 집필하고 있는 중이었는데도 원정군에 가담함으로써 그 지위도 이천석의 녹봉을 받는 중랑장이 되었다. 양도에 불을 짓고 백호통을 정리하여 제1의 문호로 이름을 날리던 방고도 그 지위는 높은 편이 아니어서 원정군에 가담함으로써 높아진 것이다. 두원의 원정은 성공이었다. 두원의 흉노토벌군은 사면초가의 상태에 빠진 북흉노를 준계산에서 대파하고 1만 3천을 베었다. 두원은 장성으로부터 3천리나 되는 연년산에 올라 한나라의 위덕과 자신의 공적을 찬양하는 비를 세웠다. 비문을 지은 것은 반고였다. 두원은 이 전공에 의해 대장군이 되었다. 외척 도시의 전횡은 이때부터 본격적이 되었다. 도시 일족은 그들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관리들에게는 결혼정책을 펴 그들을 자신들의 세력권 안에 끌어들였다. 두원은 영원 3년에도 흉노토벌군을 내어 북흉노를 폐주시켰다. 흉노 원정군의 간부를 자파의 인물로 임명하여 그들이 전공을 세우면 그 전공에 따라 요직에 임명하는 방법을 써 중앙지방을 막론하고 그들의 조직은 확대되었다. 두헌의 동생 두경은 부하들을 시켜 남의 재산을 약탈하고 유분열을 강탈했다. 소년 황제 화제는 위기감을 느꼈다. 그러나 두태우가 섭정으로서 조정에 군림하니
조정의 대신들과 이야기할 수도 없었다. 대신들이 입고라에도 정해진 형식에 따라 행동할 뿐이었다. 화재의 몸시중을 드는 황관에 정중이 있었다. 화재는 도시 일족을 제거할 일을 정중과 의논하였다. 정중은 도시에게 원한을 가진 황자 유경과 연락하여 도시 제거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도시 일족의 제거 날짜를 두원이 낙양으로 돌아온 후로 잡았다. 마침내 도시 일족은 제거되었다. 안타깝게 된 것은 반고였다. 히데무노인 그도 도시 일당으로 지목되어 죄를 치르게 되었다. 도시를 제거하는 데 소원을 세운 것은 환관 정중이었다.